예, 안녕하세요. 예, 6시여서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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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해서, 텁시 첫 번째 부분, 개발 부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실 시험 유형에 대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전체 문항을 알고 있을 텐데요. 예, 그래도 잠시만 소개를 하면, 전체 기술 영역 중에 분포되어 있고 총 9문항이며 총 배점은 14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탑시 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탑시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이렇게 데이터 이해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자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에는 크게 요약을 해놓은 에센스라고 하는 PDF 파일로, PDF 파일이 아닌가요? 예, 그, 에센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람 가능한 것들이 공개되어 있고요. 예, 그것들을 통해서 정리물입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되어 있는 정리물인데요. 예,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면 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기출 문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도 일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출제가 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이 사이트에 가면 약 10분 분량의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잠시 시청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본 특강에서는 본 특강이 탑싯이라고 하는 시험을 대비한 특강입니다. 시험을 대비한 특강이라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즉 기출 문제들을 잘 선정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 특강에서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도 정리하고 또한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특강을 위해서, 필요한 기출 문제들은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예. 자, 그래서 우선 가장 확실한 기출 문제는 역시 탑시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기출 문제는 모두 다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해당되는 연도별 그 문제와 그 문제풀이들이 동영상으로 강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공부를 하기 힘들 수 있으니 제가 그냥 거기 있는 동영상 자료 모두 보고요. 필요한 경우 거기에 있는 해설 자료 캡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와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만 탑시트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출 문제가 예, 어, 비교적 2020년도까지만 나타나 있고 그 이후의 문제들이 나타나 있지 않은 관계로 약간 업데이트가 최근 들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안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로
하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예, 제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찾다 보니 꽤 과거의 문제이긴 합니다. 2015년 거긴 한데요. 그런 문제도 역시 찾을 수 있어서 한국 경제에서 실려 있었던 기출 문제까지 모두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려주는 기출 문제 범위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는 모든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 특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냐면, 이것들을 기출 문제, 그, 별로, 기출 문제 세트별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하기보다는, 제가 이 전체 기출 문제들을 제가 모두 다 한꺼번에 본 다음에 이것들을 주제별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별로 예,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1, 2, 3 이것들을 다 섞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보여줄 때 해당되는 그 참고 자료를 제가 무엇을 참고로 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출 문제 모음 1은 이것, 기출 문제 모음 2는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의 탑10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는 블로그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게 되니까 그래도 격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블로그를 발견해서 제가 같이 기출문제 모음이는 이 블로그를 함께 본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별로 기출 문제를 분류하였습니다. 이 주제별로 분류한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이 방식은 어디를 기초로 했냐라고 하면, 탑식 문제를, 탑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험은 그래도 어떤 범위에서 나오는지가 나타나 있는 에센스라고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험에 임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시험에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고 시험의 범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그 탑싯이라고 하는 데서 취업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탑실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 중에 에센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자, 역시 이거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그 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해당되는 내용을 어쨌든 보기 좋은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에센스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다 확실하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100점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에센스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두껍지는 않은데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고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범위가 거기에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제가 살펴보니 이 에센스라고 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얻을 수 있는 기출 문제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시험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모든 시험을 본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설명하는 기출 문제가 모든 기출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기출 문제는 이 에센스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에센스 범위가 전체 범위다라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 영역 부분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에센스에서 이렇게 챕터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기출 문제의 그 어떤 난이도나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수업 시간을 지금 이 수업, 이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예, 어, 어찌됐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거나 전공한 친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교과목은 분명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 그런 키워드를 가진 수업을 최소 한 개는 수강을 해야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웠던 내용 토대로 하고 또 에센스라고 하는 주제에서 제시한 챕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이제 주제별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이제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예, 여기에 나타난 주제는 아닌데 조금 발전적인 주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출 문제의 유형들이 음, 저희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모두 그냥 퉁쳐서요. 예, 그냥 기타. 예, 라고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꺼번에 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진 수업을 한 개라도 들었다면, 아, 이거 내가 배운 내용이지? 라고 단박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서요. 쉬운 주제죠. 예, 자, 맨 처음에 주제니까요. 자,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 우선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는 먼저 에센스 자료를 발췌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기출 문제화 되었던 그런 에센스 자료만 따로 발췌를 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먼저 설명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주제별로 정리를 에센스 내용을 발췌한 내용을 예,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한 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타라고 하는 주제에 한해서만은 그냥 어, 문제를 풀면서 함께 에센스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부분입니다. 우선 용어 구분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한 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일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보다는 정보가 발전된 것이고 정보보다 지식 발전된 것, 지식보다 지혜가 발전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다라고 하면 통합 저장 운영 공용이라고 하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과 DBMS의 차이를 통해서 DBMS의 장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모든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개념 부분을 물을 때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시 스파크 3단계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어, 자, 이 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게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각각의 외부 개념 내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 요 안시스팍 3단계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단계별로 각각의
내용을 독립시켜 줌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자, 또한 더 세부적으로는 내부적 단계와 개념적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독립성을 두고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요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내용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위의 부분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들이 상위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배웠을 텐데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데이터 아키텍트의 역할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경우에는 어, 사람의 두 역할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면 조금 더 물리 부분, 물리 데이터 모델링, 또 백업이나 복구를 수행한다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데이터 아키텍터는 체계를 수립한다라던가 또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입장이 돼서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을 그 이외에 물리 모델링까지 좀 데이터 모델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보기는 A 쇼핑몰의 사용자 그룹별로 참조하는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면서요. 설명이 막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냐, 이 문제의 개념 스키마죠. 데이터 독립성을 만족하는 개념 스키마, 즉 뭐죠? 조금 전에 봤던 안시스팍 3단계 아키텍처의 이해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이 뭐죠? 4번입니다. 뭐냐 하면 개념 단계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 밑 단계의 외부 단계에서는 각각의 사용자층, 즉 고객 분석팀, 상품 배송팀, 마케팅팀 각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을 넘어가서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죠.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 모든 이런 성별 나이 직업 이걸 모두 다 합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안시스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안시스팍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해서 적합한 용어를 쓰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답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위는 개념 단계, 개념 스키마, 개념 단계의 설명, 스키마라니까 개념 스키마겠네요. 자, 위는 외부, 맨 마지막은 내부 스키마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안시스파크 3단계 아키텍처는 분명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역시 안시스팍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계층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무엇을 실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눈 이유는 꼭 데이터베이스에서만 단계를 나누지는 않죠. 컴퓨터 공학의 세계에서는 한 뭉탱이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은 효율을 중요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 데이터 독립성 때문입니다. 데이터 아키텍트의 역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이 뭐가 될까요? 예, 3번이죠. 왜 3번인가? DB 복구 자체를 수행하는 입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아키텍트는 이것 DB 복구 같은 것들을 직접 수행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예,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예, 예, 일단 저라면 뭐 이런 문제까지 내나 싶긴 하는데, 예, 어쨌든, 예, 자, 그러니까 그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응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나타난 요 보기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을 잘 적어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탑sheet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부터 해서 서술형까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예,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쓰는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소화해서 응용을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간간히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게 탑식 문제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여기 설명을 보면 이 데이터는 일단 각각의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게 되고요. 정보는 거기에서부터 처리된 값, 커피랑 빵의 값은 5만 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식을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노출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요. 아침 시간에는 대체로 커피랑 빵이 많이 팔리는구나. 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지혜 부분은요. 오전에 커피빵이 많이 팔리니까는 샌드위치까지 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제 1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그 개념을 정말 모르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크게 보면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으로 나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개념 모델링은 ER 모델, 논리적 모델링은 관계형 모델이 중심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비교적 배점이 높은 문제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면 개념적 모델링 부분이 좀 서술형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이해를 정확히 한다라던가 좀 배점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예, 예, 아마 수업 시간에 물리적 모델링까지 다룬 수업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념 모델링과 논리 모델링을 중심으로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 어떤가 하면 개념 모델링 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좀 배점이 높게 해서 거의 대부분 요 개념적 모델링에 대한 ER 모델은 계속해서 서술형 문제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라던가 뭐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ER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대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장 표준적인 ER 표기법은 첸 표기법이고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첸 표기법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과거의 문제는 첸 표기법이 아닌 형태도 문제가 나오던데요. 최근 들어서는 첸 표기법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첸 기반의 ER 표기법만 이해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해당되는 ER 표기법,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죠. 자,
자, 또한 관계 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울 텐데 이 관계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잘 뽑아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요약 시간에 ER 모델링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되지. 내가 이거 알고 있나? 라고 해서 이 그림만 보여주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리적 모델인데요. 논리적 모델에서는 관계형 모델을 기준으로 배웠죠.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은 룰레이션, 즉 테이블들의 모임으로 표현됐습니다. 자, 이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된 특성을 갖고 있었죠. 자, 이 관계형 모델에 있어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인티그리티, 데이터 무결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에는 도메인 무결성,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이라던가 널 허용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 어, 데이터베이스에 꼭 올바른 데이터만 저장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도메인 무결성 되고요. 다음에 키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엔티티 무결성이나 키 무결성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예. 자, 엔티티 무결성, 키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이라고 했을 때 키는 키가 있으면 해당되는 그 테이블에 동일한 행위, 튜플은 딱 한 개만, 동일한 튜플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키 무결성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참조 무결성이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은 서로 다른 테이블, 물론 꼭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저장되라는 법은 없지만 많은 경우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곤 하고요. 자, 이때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서로 어, 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값은 사실은 어떤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포인터 같은 개념일 텐데 관계형 모델에는 포인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계형 모델은 값에 의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인터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값을 통해서 이것이 참 서로 포인팅하고 있다, 참고하고 있다를 표시하게 되지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무결성 부분이 되고 역시 이 참조 무결성 부분, 제약 조건 부분은 아무래도 도메인 무결성, 키 무결성, 참조 무결성 중에 참조 무결성 부분이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조 무결성 문제도 굉장히 그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키 부분입니다. 자, 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죠? 관경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키겠죠. 슈퍼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최소한 것만 뽑아낸 것이 후보키.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하나만 뽑아낸 것이 기본키. 자, 그리고 자, 이때 이 기본키라고 했을 때, 자, 이 기본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키가 될 텐데 이 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기본키뿐이 아닌 슈퍼 후보 기본키가 모두 갖추어져야 되는 것 유일성이죠. 키의 존재 의의는 튜플의 유일성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본키는 그 특성 그대로 가집니다. 다음으로 최소성 특성을 기본키가 가집니다. 이 최소성 특성은 후보키, 기본키가 가지는 특성이 되죠. 뭐냐 하면 유일함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 중에 최소한의 속성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자, 다음에 불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기본 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더 추가되는 어떤 특성이 되는데요. 자, 기본 키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값은 변하지 말자. 변할 거면 아예 삭제될지언정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은 없다. 자,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존재성. 이 부분은 키가 됐으면 이
이 테이블의 대표가 이 테이블의 행의 대표가 되는 것이니만큼, 예, 값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네 가지 특성을 가지죠. 자, 외래키 제약 조건입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예, 자, 여기 보면 사용 이력에 나타난 카드 번호는 사실은 본인의 데이터라기보다는 이 카드 테이블에 나타난 이 카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얘기했듯이 관계형 모델이 포인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했냐면 값으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예, 값으로 표현하다 보니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 카드라고 하는 요 테이블에 있어 기본 키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카드 번호에 해당된 사용 이력의 카드 번호가 외래키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요걸 두고 부모 테이블, 이걸 자식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부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할 때, 이 부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예,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 삭제를 할 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을 발생시킴으로써 데이터 문제가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얘기된 그 개념 모델링에서 ER 모델링을 수행하게 됐는데 이 ER 모델링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관계형 모델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때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알고리즘 변환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ER 모델의 경우에는 ER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자동 변환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ER 모델 전이 사용자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요구 사항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현이죠. 사람의 표현을 바꾸어주는 일이라서 예, 어, 사람의 표현은 상당히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ER 모델로 자동으로 바꾸어주는 명확한 알고리즘이 애매합니다만 ER 모델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전산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해석이 정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자동 변환이 가능한 단계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ER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변환할 때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키워드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뭐 한 개를 듣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개 이상을 듣는 경우도 있더라도 한 개는 필수로 듣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빼놓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죠. 자, 그중에서 일부만 제가 보여줬습니다. 자, 예, 자, 자, 일부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 제가 설명을 그 이외의 건 단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한 개체가 있습니다. 강한 개체는 그대로 옮겨지죠. 강한 개체 테이블 형태 그대로 옮겨지고요. 여기 관계 부분이 있는데요. 관계 부분인 매핑 카디널러티, 관계 대응수라고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환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다대다 관계일 때는 그대로 이 부분을 테이블로 변환해주고 각각 손을 잡고 있는 개체의 기본키를 자신의 기본키로 가지게 되죠. 일대다 관계인 경우에는 데이터 중복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측에 있는 개체를 변환한 쪽에다가 관계를 표현해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요거 이외에도 많은 알고리즘이 있지만,
예, 그것을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이 부분 본인이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내용을 배웠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웠던 내용 반드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에센스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책이나 공책을 빠르게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원 번호가 주식별자, 여기서 주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원 번호가 기본키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래 예제에 대해 해당하는 주식별자, 기본키의 특징을 1, 2, 3, 4 기억, 니은, 티귿해서 디귿,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뽑아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에센스에 나왔던 내용을 문제로 표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에센스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요. 자, 답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원 번호가 주식별자가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됐다. 고유하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고유하니까 유일성일 겁니다. 자, 즉, 어, 여기에 나온 각각의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죠. 유일하게 식별이 되니 개인별로 고유하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원번호의 값이 변한다는 의미는 이전 기록이 말소가 되고 새로운 기록이 발생된다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전 기록은 차라리 없어진다. 없어질지언정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표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함부로 값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죠. 자, 따라서 불변성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사원번호만으로도 고유한 구조인데 사원번호 이외에 사원 분류 코드라고 하는 요 속성까지 갖고 와서 이 키가 구성될 경우에는 그 기본 키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뭐가 되죠? 얘는 사원 분류 코드 없이도 이것만으로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얘기는 바로 최소성입니다. 즉, 예, 그 최소한의 속성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네 번째는 사원번호가 없는 회사 직원은 있을 수 없다. 자, 기본 키니까 사원번호가 없는 회사 직원이 있다면 이건 대표할 수 없다라는 뜻이므로 널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결국 존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시 배점이 크죠? 예. 자, 여기 ER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 그 문제도 조금 배점을 높게 가져가거나 서술형 문제로 많이 어, 출제자가 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수업 시간에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아마도 ER 모델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음과 같은 객체 관계 모형의 요구사항의 내용을 반영해서 챗 모형 기반의 챗 모형 기반의 내용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요. 자, 뭐 키제약 조건인 관계집합 표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여기 있는 요구사항을 읽고 이것을 첸 표기법의 ER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을 이걸 더 보고 여기를 수정해서 다시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직원 개체 집합과 부서 개체 집합 사이에 관계 집합인 관리가 존재한다. 그대로 존재하네요. 이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각 부서에는 한 명의 관리자만 있지만 한 직원은 여러 부서를 관리할 수 있다. 각 부서에는 한 명의 관리자가 있다는 제약은 키 제약 조건이 된다. 자, 키 제약 조건은 관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에서 각 부서 개체는 많아야 하나의 관리 관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는 지금 보는 ER 다이어그램엔 나타나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된 이 세 가지 부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지금 보는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서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부서에는 한 명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의 관리자가 있는데, 또 이 직원은 여러 개의 부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지대 문제의 설명과 제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지대 문제는 가로와 세로의 칸수가 같은 격자 형태의 리스트가 주어질 때 지대가 매설된 지역과 지대가 매설된 지역의 주변을 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안전지대의 수를 예, 구하는 문제입니다. 입출력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만, 격자 예, 모양은 다음과 누가 같습니다. 뭔가를 이중 틀어놓은 것 위험 지역은 같습니다. 표시한 좀 곳과 꺼주면 같고 좋겠습니다. 안전지대를 세면 16곳이므로 16을 리턴합니다. 두 번째 예시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 부서를 관리할 수는 예, 있지만, 하나의 부서를 여러 명의 직원이 관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직원은 여러 개의 부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다음과 같은 바로 매핑 카디널러지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직원이 여러 개의 부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대다 관계로 표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표현된 지금 이렇게 ER 수정을 해서 그렸습니다. ER대로 그려서 그렸는데, 여기서 표현된 이 관리 관계를 테이블로 생성하는 SQL 문장을 작성하세요. 자, 즉, 이 여기 나온 ER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모델의 테이블로 변환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을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배웠잖아요. 그냥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보면 ER 모델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지만 이것들을 테이블 변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변환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변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얘를 SQL 문장까지 연결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SQL문의 DDL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느냐까지 이렇게 합쳐서 낸 문제가 되죠. 예. 자, 역시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던 주제는 분명히 SQL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어, 탑신 문제에서도 SQL 문제는 항상 일정 수준, 일정 숫자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자격증에서도 SQL이라는 키워드, SQL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격증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당연히 그래서 SQL 문제는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테이블을 변환한 것을 SQL, DDL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제를 합쳐서 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대다 관계는 일단 일 원칙에 있는 개체를 변화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관리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일대다 관계일 경우에는 이 관계 부분을 테이블로 변환하지 않고요. 예, 다측에 있는 개체를 변환한 테이블 쪽에다가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죠. 부서에는 본인의 속성 두 개 그대로 가져게 되고요. 자, 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관계 표현을 위해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의 키를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키를 갖고 오게 됩니다. 부서 쪽에. 다음으로 이 관계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 역시 다측을 변환시킨 테이블 쪽에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자, 기본 키는 그대로 존재하죠. 예. 자, 다음에 좌측에 있는 그 테이블에서는 키는 변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키 하나로도 충분히 유일성이 보장됐으니까요. 그대로 가져갔고요. 다음으로 또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의 하나가 이 직원 번호 부분은 바로 부서 자체의 속성이 아니고 예, 관리라고 하는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정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래키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키로 이 직원의 직원 번호를 외래키로 얘는 설정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그런 훈련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요구사항을 주고, 예, 요구사항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요구사항이 요구사항 명세서, 예, 예,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예, 조금 명확하게 적힌, 예, 그 한글말로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읽고 그것을 ER 다이어그램 변환하는, 예, 그런 형태 를 훈련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다 그런 유형으로 나오죠. 자, 지금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예, 말 이외에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도표 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두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이것을 ER 다이그램으로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는 일단 빨리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쉬운 문제는 좀 빨리 풀어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감안해서 꼭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을 빨리빨리 어떻게 읽고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자, ER 다이그램으로 그려봅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 자,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객이 있습니다. 자, 고객. 예. 자, 고객의 고객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고객을 get 엔티티로 예, 여기 나타난 부분을 속성으로 대부분 잘 추출해낼 것 같습니다. 자, 키 부분이 명확히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키로 할 만한 부분은 이 고객 번호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 번호에 키를 부여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도 여긴 존재하네요. 예. 자, 그럴 때는 일단 그 문제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문제가 뭐 이 세상의 모든 거다라고 생각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안 나타내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번호를 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주력 상품은 신발이고 200여 종류의 계통에 대해서 제품별 고유 번호, 제품명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봤는데 잘 보니까 굳이 신발 부분 를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개체를 나타낼 때는 이것들을 조금 더 일반화한 제품으로 나타내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라고 했고요. 네, 거기에 예,
그 제품별 고유 번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제품명, 제품 요약 설명, 가격 판매 단위. 예. 자, 이것들을 제품 엔티티 속성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 이외에 또 이 도표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내용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봤더니, 여기 있는 내용은요, 지금 고객과 제품이 있는데, 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과 제품을 관계를 맺어줌으로 해서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관계로 표현했고요. 자, 다음에 이 주문과 관련된 정보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예, 항목번 번호, 제품명 같은 것들은 주문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느냐니까 이 관계를 맺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주문의 속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에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는 제품 각각의 가격일 거고요. 주문 수량, 예. 자, 주문 수량 같은 것들은 그 제품 하나에서는 알 수 없고 주문할 때만 알 수 있으니 주문 수량은 주문의 속성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총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예, 자, 총 금액의 경우에는 예, 여기에 있는 가격과 주문 수량만 알면 금액을 알 수 있으니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 유도 속성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에 있는 주문 전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 총 주문, 금액 있고, 총 주문 금액이 있는데, 저 여기 고객명 있고, 배송 날짜, 주문 날짜, 지불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이거 주문할 때만 필요하죠?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금액이 있고요. 총 주문 금액이 있는데, 예, 예, 여기 보면, 총 주문 금액만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금액도 표현도 가능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예상이 되는 문제죠. 같이 딸린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려낸 ER 다이어그램을 관계형 모델의 테이블로 변환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변환하면 되죠. 고객 제품 별도 테이블로 변환하고요. 관계는 역시 별도의 테이블로 가져가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와 외래 키 표시까지 하는 부분도 핵심이 될 텐데요. 이것도 채점 대상이 되겠죠. 항상 기본 키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외래 키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 문제에서는 항상 감초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자, 고객의 기본 키, 제품의 기본 키 뽑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채점에 있어서 많이 틀릴 만한 부분은 요 주문이라고 하는 관계를 변환시킨 테이블에서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잘 잡았느냐라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다대다 관계일 때 기본 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고객 번호, 제품 번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일어날 텐데 이 경우는 제가 아까 주문 번호라고 하는 것을 키로 뒀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주문 번호라는 키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제품 번호 세 개의 키가 세 개의 속성이 다 필요 없이 주문 번호만으로도 유일성이 보장이 되므로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는 빼고 주문 번호만 최소화해서 최소성이죠. 그래서 주문 번호만 기본 키로 가져갔고요. 자, 다음으로 이 주문이란 관계는 고객과 제품을 관계 짓는 거라서 거기와 관련된 고객 번호, 제품 번호를 예, 외래키로 가져오게 되는 부분. 요거 두 개가 외래키다라고 하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냐도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역시 ER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구사항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들 그 일반적인 책자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을 만한 그런 요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이 봤을 만한 예제일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번 이름, 나이, 속성을 가지면 학번으로 구분되고, 과목은 과목 번호, 과목 이름, 속성 가지고 과목 번호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이 말 가지고요. 학생, 학생 엔티티, 학번 이름, 나이, 속성 가지게 되고, 학번 구분을 키로 가져갔습니다. 과목 부분 말 그대로 가져가서요. 과목, 엔티티, 과목 번호, 과목 이름, 속성, 과목 번호 구분, 키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각 과목도 여러 명의 학생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약도 없다는 거죠. 예. 자, 따라서 학생과 과목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이들은 다대다 관계로 표현할 수 있고 제가 뭐 필수적 참여, 선택적 참여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설명도 없으니까 모두 선택적 참여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실선으로만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면 성적을 기록한다. 이 부분 때문에 수강할 때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학생 개체의 속성도 아니고 과목 개체의 속성도 아니죠. 자, 이것은 바로 수강이라고 하는 관계의 속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강이라고 하는 관계의 속성으로 성적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주제인 데이터 모델링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정규화입니다. 자, 역시 정규화라고 하는 주제 역시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 개 이상 들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업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규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 자격증 시험이나 시험 문제 낼 때 문제를 내기가 조금 쉬운, 문제로 만들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문제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 정규화란 문제가 뭐 테이블을 보고 이게 무슨 정규형이냐, 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문제로 만들기가 가장 적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인지 빠짐없이 그 대부분의 자격증 또 이런 식의 그 문제에 정규화 문제에 역시 비중 있게 항상 문제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규화를 다 배웠겠지만 이것을 또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규화. 자, 정규화는 왜 정규화를 하는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다 저기 그 에센스, 아까 얘기했던 탑시의 에센스라고 하는 짧게 요약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냐? 네. 자, 지금 보는 지금 보는 정규화는 왜 하게 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그동안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을 수행해서 테이블까지 변환이 했습니다. 테이블 스키마까지. 그런데 이 정규화 단계는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하느냐?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중에서 논리 모델링의 제일 끝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즉 앞에서 ER 모델링 한 내용을 테이블로 변환했는데 이렇게 변환한 테이블 스키마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체크리스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 자, 그런 이상한 현상을 두고 이상현상, 애노말리 현상이다, 애노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상한 현상은 언제 발생하느냐? 데이터에 어떤 변화를 가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변화를 가한다. 데이터 처리는 크게 검색, 삽입, 수정, 삭제 네 개로 구분되잖아요. 그 중에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검색을 뺀 나머지 세 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현상엔 크게 삽입 이상, 삭제 이상, 수정 이상, 혹은 갱신 이상. 자, 예.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애노멀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 테이블 구조가, 즉 스키마가 잘못 될 때는 데이터에 삽입을 할 때, 삭제를 할 때, 수정할 때 이상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삽입 이상의 경우에는 자, 이 삽입 이상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정보를 새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 넣을 때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함께 꼭 넣어야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요. 삭제 이상은 나는 이 데이터 하나만 삭제하고 싶었는데 꼭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삭제되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고요. 수정 이상은 데이터가 중복이 돼서 음, 그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수정하면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서 이 삽입, 삭제, 수정 이상 모두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결국 데이터 중복이 발생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결국은 지금 이상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테이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테이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테이블 스키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 스키마를 바꾸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화 과정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 되냐면 이 테이블 스키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됐지라는 부분을 이상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상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부분을 알아내고 이렇게 알아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 스키마를 바꾸어 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 바꾸어 주고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는 그 체크가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속성들 간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성들 간의 관계 부분을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속성들 간의 관계는 이래서 문제가 돼라고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규형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이건 몇 정규형이다, 어느 정도로 설계가 잘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잣대가 필요할 겁니다. 이 잣대가 바로 함수 종속성이죠. 자, 그래서 정규화를 배울 때 여러분들 책자에 거의 대부분 함수 종속성 내용만 가득 나올 겁니다. 함수 종속성 내용 기억하나요? x는 y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이름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동일한 주민번호에 대해서 이름은 항상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민번호 이름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또한 이런 함수 종속성에도 다양한 유형의 함수 종속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함수 종속성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설계됐고 테이블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함수 종속성의 종류에는 부분함수 종속, 이행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죠.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구성된 것이 결정자가 된다고 할 때 이 중에 일부의 속성만으로도 또 다른 속성을 결정짓는 결정자가 되는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한다라고 부르게 됐고요.
이행함수 종속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요, 최소 3개 이상의 관계, 그 함수 종속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데, 자, 이때 어떤가 하면 이 공급자 번호가 소재지와 운송거리를 모두 다 결정짓는데 그 소재지에서 소재지가 운송거리를 결정한다는 것 때문에 공급자 번호는 소재지라고 하는 걸 다리로 삼아서 공급자 번호면 소재지, 소재지면 운송거리 이렇게 이행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두고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부르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정규화와 정규형을 다음과 같은 요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정규화랑 정규형은 딱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 지금 보는 제가 보여주는 요 그림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정규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땠죠? 예. 자, 일단 모든 릴레이션은 제일 정규형입니다.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모든 릴레이션은 무조건 제일 정규형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게 몇 정규형이에요? 라고 할 때, 예, 1정규형 아닌 건 없습니다. 무조건 1정규형 이상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에 제1정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부분함수 종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거해도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예, 이 문제들은 이상현상이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된 이유를 보니 이행함수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겨서라고 합니다. 이해함 종속을 그래서 이해함 종속을 제거하면 제3정규형이 되는데 제3정규형에서마저도 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바로 결정자가 호복키가 아닌 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걸 제거하면 BCNF가 됩니다. 자, BCNF 뒤에도 제4정규형, 제4정규형도 있지만 예, 어, BCNF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기출 문제를 봐도요, BCNF까지만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BCNF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예, 결국 우리 시험을 잘 보자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예,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쫙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예, 무조건 제1정규형은 다 되니까 통과하는 거고요. 제2정규형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당연히 제일정규형이긴 한데 이정규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 종속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함수 종속 관계를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데 얘는 어떻죠? 네. 자, 지금 기본키가 학번과 과목 코드인데요. 자, 그러니까 기본키면은 모든 다른 속성 결정하죠. 자, 그래서 다 표현이 됐습니다. 결정자인데, 자, 얘를 구성하는, 예, 그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 중에 일부인 과목 코드가 또 다른 속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했죠? 분함수 종속이 발생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정규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정규화는 어떻게 수행하냐? 한 개의 테이블로 있던 거를 쪼갭니다. 네. 자, 쪼개는 방법은 함수 종속 관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과목 코드가 과목명을 결정한다는 그 부분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쫓아냅니다. 자, 그 하나를 쫓아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고요. 테이블 스키마를. 다음으로 또 다른 테이블은 어떻게 되냐? 결정자만 포함하고요. 여기 결정되는 것은 데이터 중복성 때문에 예, 결정자를 다 알게 되니까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만을 구성해서 빨간색 테이블과 하늘색 테이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음과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3차 정규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시 함수 종속 관계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역시 구분할 종속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2정규형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 어떻죠? 학번이 기본키인데요. 얘는 결정하고 학과 사무실 결정하지만 학과는 학과 사무실이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행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행 함수 종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됐던 이 부분만 따로 테이블로 쫓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테이블은 예, 결정자와 이외의 속성으로 구성된 빨간색 테이블과 하늘색 테이블 두 개로 구성해서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게 되죠.
다음에 BCNF, 보이스코드 정규화의 경우는, 예, 자, 키하고, 예, 결정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예, 자, 이 부분, 예, 함수 종속 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부분함수 종속도 없고, 이행함수 종속도 없지만, 역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지금 교, 교수 과목명이 키죠? 예. 자, 걔가 교재명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키가 아닌 교재명이 또 다른 속성인 과목명을 결정하게 돼서 키와 결정자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뭐죠? 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으로만 구성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요. 다음으로는 이 키를 포함한 예, 속성 해서 예, 포함하고 나머지 속성으로 구성된 빨간색 테이블과 파란색 테이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 정규화를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때때로는 예, 대부분은 정규화를 수행하지만 때때로는 시스템 성능 및 데이터 모델의 단순성 등을 목표로 해서 정규화를 꼭 하지 않고 정규화를 다시 반대로 하기도 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디노멀라이제이션, 반정규화, 역정규화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반정규화 기법, 네, 많은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네. 자, 반정규화 부분, 이게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길래 이 부분을 따왔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 정규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반정규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예, 아마 수업 중에도 비중있게 다루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의 요약 부분만 보겠습니다. 반정규화 기법 다양하게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테이블을 병합하는 방법과 테이블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 병합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요. 쪼개진 테이블을 합치는 겁니다. 예. 자, 조인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성능 향상이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거꾸로 테이블을 분할하게 되는 건데요. 얘는 뭐냐? 수직 분할과 수자평 분할이 있다고 합니다. 수직 분할은 예, 특정 속성들만 접근이 잦으면 칼럼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서 테이블을 쪼개게 되고요. 수평 분할은 예, 로우를 행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게 됩니다. 예. 자, 테이블이 쪼개지니까 이게 정규화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정규화를 목적으로 해서 쪼개는 게 아니고 예, 정규화랑 상관없이 시스템 성능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해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정규화에 해당됩니다. 예. 자, 예, 저희가 예, 너무 안 쉬고 하는 것 같아서 딱 5분만 쉬고요. 예, 5분만 쉬고 바로 정규화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12분이니까요. 예, 5분 있다가 7시 17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